걱정 없이 소비하고 스트레스 없이 은퇴하고 가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자유를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지만 그런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투자를 시작하세요. 이 오디오북 요약본을 통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교훈을 소개합니다. 닉 마줄리의 계속 사세요, Just Keep Buying는 부를 축적하고 현명하게 돈을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가 단순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주식시장의 등락을 헤쳐나가는 방법, 시장 폭락 시 대처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요약본을 읽고 자신감 있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 영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제대로만 한다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평생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사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철학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가격이 높든 낮든, 호황장세든 폭락장세든 핵심은 꾸준히 매수하는 것입니다. 집세나 식료품비를 내는 것처럼 투자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완벽한 타이밍이나 내부 정보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규율과 헌신뿐이며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쉽습니다. 현대적인 플랫폼 덕분에 투자자들은 무료 거래, 저비용 인덱스 펀드, 그리고 다각화된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세계 최고 기업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려움이나 혼란에 굴하지 마십시오. 투자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상상보다 훨씬 더 큰 보람을 선사합니다. 재정적 성장과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1장. 왜 투자해야 할까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금을 보호하고 인적 자본을 금융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즉 미래를 위한 저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거나 아예 일하고 싶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투자를 시작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활동적인 노동 생활을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60세, 70세 또는 80세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유능하며 에너지가 넘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자신을 시각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디지털 시대로 돌아간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미래 이미지를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은퇴 계좌에 2%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노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래 준비에 더욱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돈을 저축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은퇴나 비상 상황을 이유로 꼽은 사람들은 주택 구매나 휴가와 같은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들보다 정기적으로 저축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행동입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것일 뿐이므로 나중에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2장.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매년 구매력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식료품, 교육, 교통, 부동산 관리 등 어떤 비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은 계속 상승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라면 원금은 35년 만에 구매력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5%라면 같은 손실이 단 14년 만에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원금 손실은 더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매수하는 투자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26년에 미국 장기 국채에 1달러만 투자했다면 그 돈은 2020년 말까지 200달러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1달러를 미국 주식에 분산 투자했다면 같은 기간 동안 10,0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지만 생필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계속 투자를 해왔다면 당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동적 수입원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3장. 인적 자본을 재무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투자하세요. 인적 자본은 시간, 지식, 그리고 기술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연봉 5만 달러를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의 15%를 꾸준히 저축하면서 연평균 6%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리의 마법 덕분에 부는 더욱 빠르게 불어날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투자는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오늘 투자를 시작하면 내일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비, 자녀의 미래, 생활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삶을 즐기는 동안에도 돈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은밀하게 성장하며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제 왜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온라인에서 부를 향한 완벽한 길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길은 없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당신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구성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계속 투자하세요 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투자를 고려해야 할까요?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자산군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자산의 이점과 위험, 그리고 투자 방법을 살펴보겠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 자산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즉 이퀴티 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것입니다. 주식은 부를 축적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진은 1900년부터 2006년까지
16개국의 주식시장 수익률을 연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과 같은 주요 세계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모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연평균 수익률은 8%였습니다. 미국은 6.8%였고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벨기에조차도 2.7%였습니다. 주식의 또 다른 장점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매수하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하락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역사적으로 주가는 50% 하락했고 100년에 2번, 4년에 30%, 거의 2년에 한 번씩 10%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특히 신규 투자자에게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핵심은 장기적인 관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가는 주요 위기 이후에도 회복되고 상승합니다. 이 경우 시간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은행에 문의하거나 평판이 좋은 온라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매수하거나 상장 지수펀드 ETF 또는 인덱스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자 닉 매글린은 인덱스 펀드를 추천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다양한 기업에 쉽고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미국 상위 500대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탈 월드 인덱스 펀드는 전 세계의 고수익 주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주는 자본 이득과 함께 배당금, 즉 기업 이익의 일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권을 매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가로 만기일까지 쿠폰이라고 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연간 쿠폰 지급액을 채권 매수 가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의 채권을 매수하고 매년 $100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10%입니다. 대부분의 책에서 채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국고채를 언급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채, 지방정부 대출, 회사채, 기업대출, 그리고 외국 정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미국 외 채권은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지만 위험성도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미국 정부와 달리 다른 정부나 기업은 어려운 시기에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주식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분산 투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수익률이 낮을 수 있지만 위험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며 비교적 안전하며 주식처럼 시장 변동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포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위험 자산이 하락하더라도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직장을 잃었을 때 채권을 보유하면 현금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큰 손실은 없지만 모든 자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세 가지 다른 포트폴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S&P 500 지수에 편입된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식 80%, 채권 20%,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시장장이 바닥을 쳤을 때 주식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60대 40 포트폴리오는
채권 비중 덕분에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수익률은 낮지만 채권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채권을 직접 매수할 수도 있지만 저자는 편의성과 분산 투자를 위해 채권 ETF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은행이나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증권사를 통해 이러한 옵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강력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를 통해 세입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돕는 동시에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가 있다면 나머지 40만 달러를 빌려 50만 달러짜리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60만 달러로 오르면 부동산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원금의 2배인 2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40만 달러로 떨어져 매도하면 초기 투자금 10만 달러를 잃게 됩니다. 다행히 이러한 대규모 폭락은 드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유리하게 활용합니다. 이제 레버리지의 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를 관리하고 부동산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매물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서 부동산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산 투자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닥치면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 큰 통제력과 실질적인 소유권을 원한다면 부동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를 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된 기술적 및 법적 복잡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REIT,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IT는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지 않고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REIT는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투자자는 수익에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수익의 90%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리에이티세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주거용 리츠는 아파트를 소유합니다. 단독주택, 학생 기숙사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사무실, 소매 공간, 창고에 집중하세요. REIT는 상장, 사모 또는 비상장일 수 있습니다. 상장 및 사모 REIT는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공인 투자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상장된 비상장 REIT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지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상장 REIT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식처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개별 REIT를 매수하는 대신 저자는 더 폭넓은 분산 투자를 제공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8등급 REIT는 호황기에 종종 좋은 성과를 보이며 심지어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폭락 시에는 REIT만큼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분산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러한 수익 창출 자산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연평균 8%에서 10%의 복리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2%에서 4%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부동산은 12%에서 15%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리츠 REITs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2%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다른 투자 기회로는 소규모 기업, 프랜차이즈, 엔젤 투자가 있으며 이는 연평균 20%에서
25%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농지는 7%에서 9%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효과적입니다. 로열티는 5%에서 20% 사이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금, 예술작품은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지 않으며 투기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개별 주식 투자를 피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를 피해야 하는 두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실존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재정적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임 분석가와 고급 리서치 도구를 갖춘 세계 최고의 전문 투자자들조차도 S&P 500과 같은 인덱스 펀드를 능가하는데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인덱스 펀드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당신과 개인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액티브 펀드의 약 75%가 5년 동안 벤치마크 수익률을 상회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펀드는 고도로 훈련된 팀의 지원을 받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전문가들이 꾸준히 수익률이 좋은 주식을 골라내지 못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개별 주식 중 극소수만이 좋은 성과를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이 국고채보다 나은 성과를 낼까라는 제목의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26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주식 상위 4%만이 국고채보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습니다. 즉, 주식의 96%가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거나 의미 있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96%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주식 대신 상위 4%의 주식을 선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더욱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1920년 3월의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보면 당시 지수를 구성했던 20개 기업 중 오늘날에는 그 어느 기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업조차도 영원히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주식을 고르는 것은 보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투자자라도 시장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확률은 낮고 원금 손실 위험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ITF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정적 손실 가능성도 줄여줍니다. 인덱스 펀드는 수백 개의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성과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제 실존적 논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신의 자신감과 실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투자자로서 개별 주식을 선택하는데 자신이 능숙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루, 일주일 또는 1년 동안 단 한 번의 좋은 거래로 당신이 숙련된 투자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사실 당신의 결정이 실력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운에 따른 것인지 알아내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S&P 500과 같은 지수와 비교해서 실제로 더 나은 성과를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난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초과 수익률이 분석 때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선택한 주식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가 아니라 단순히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얻어 급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그것이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투자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 투자자조차도 3년 동안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럴 때면 그들은 그저 힘든 시기였을까? 아니면 완전히 경쟁력을 잃은 걸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딜레마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지치게 됩니다. 개별 주식을 분석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금방 스트레스가 많은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가가 단 한 번만 떨어져도 단 몇 시간 만에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주식 선택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분석가와 액티브 투자자들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와 ITF에 투자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힘들게 번 돈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승산이 있을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전체의 일부를 꾸준히 매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한 전략이 아니라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얼마나 빨리 투자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으로 분위기를 좀 밝게 해볼까요?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20세기 동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66포인트에서 11,497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했는데 이러한 성장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두 번의 큰 전쟁을 겪는 동안에도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공황, 12차례가 넘는 경기 침체, 석유 위기, 독감 유행, 심지어 현직 미국 대통령의 사임까지 이러한 패턴은 미국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계 주식시장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장기적인 긍정적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에게 유리하다면 왜 기다리나요? 투자를 미루는 것은 돈을 불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투자는 복리로 성장하고 배가 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이제 갑자기 100만 달러를 갖게 되어 향후 100년 동안 꾸준히 불릴 목표를 세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 100만 달러 전체를 투자하거나 1%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향후 100년 동안 매년 10,000달러씩 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더 나을까요?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더 나은 선택은 100만 달러 전체를 미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찍 투자할수록 돈이 불릴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100년에 걸쳐 분산 투자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남은 현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서서히 하락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돈을 한꺼번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60%, 채권의 40% 정도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돈은 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40 포트폴리오는 매년 주식에 10,000달러를 투자하는 전략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비록 100%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이지만 이는 시간과 현명한 자산 배분의 힘입니다. 지금 당장 100만 달러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일찍 투자하면 돈이 성장할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도구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계속해서 매수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어쩌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투자 조언을 소개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아예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가 하락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기피한다면 돈을 불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중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변동성,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불가피한 하락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고 실험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년 말에 나타나 미국 주식시장이 내년 최악의 시점에 얼마나 하락할지 알려주는 마법의 진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진이는 어떤 개별 주식을 선택해야 할지 또는 시장의 전반적인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진입 연도의 최대 하락폭, 즉 해당 연도의 최고에서 최저가까지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으로 전환할지 결정하시겠습니까? 만약 진이가 내년의 시장이 40% 하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20% 하락은 어떨까요? 당신의 개인 투자 한도는 얼마입니까? 답변하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배경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50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 지수의 연내 평균 최대 하락률은 약 13.7%였습니다. 가장 큰 폭의 하락은 2008년 11월로 지수가 거의 48%나 하락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당신이 매우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에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진이에게 말합니다. 이 전략은 하락 회피, Avoid the Drawdown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변동성이 큰 해에는 채권에 투자할 것입니다. 하지만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전략을 따랐다면 단순히 매수 후 보유 전략을 따랐던 사람에 비해 90%나 적은 자산을 보유했을 것입니다. 시장 변동에 관계없이 주식에 계속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거의 매년 5%씩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70년 전체 기간 중 손실률이 5% 미만이었던 해는 단 7년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피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성장세도 대부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2. 이제 시장은 4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만 건너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08년에야 시장에서 빠져나왔을 것이고 이 전략이 매수 후 보유 전략보다 약간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차이는 미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모든 변동성을 피하는 것은 엄청난 저조한 수익률을 초래하는 반면 극단적인 폭락만 피하려고 하면 거의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이는 더욱 균형 잡힌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예상 하락률이 15%를 초과하는 해에만 주식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변동성이 높은 해에는 채권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위험 최소화와 장기적 부의 극대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변동성이 높은 해에만 약 3분의 1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하지만 하락률 허용 범위를 20% 또는 30%로 제한한다면 최악의 시기에 시장에 머물러 수익은커녕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마법의 진리는 없습니다. 미래의 하락률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이 5%, 15% 또는 40% 하락할지 미리 알 수 없으며 미래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면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속성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각화는 변동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변동성을 관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시장의 일부입니다. 역사적으로 1세기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시장은 50% 하락할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다면 투자는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두려움은 값비싸고 인내심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매수하는 방법.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S&P 500 지수는 최근 최고치 대비 33% 하락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당시 투자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매도했을까요? 아니면 봉쇄, 사업 폐쇄, 그리고 압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을까요? 18세기 은행가였던 로스차일드 남작의 유명한 명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거리에 피가 흐르고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도망치던 워털루 전투의 혼란 속에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격이 낮고 두려움이 고조될 때 바로 그때가 기회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매수하면 시장이 회복되면서 투자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29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00씩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936년은 악명 높은 1929년 폭락과 그 이후 회복 데이터를 포함하는 시기입니다. 투자한 $100는 1936년 11월까지 증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익은 1932년 여름 폭락의 최저점에 투자한 돈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100 투자만으로도 말입니다. 1936년 말까지 $440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이는 원래 가치의 4배가 넘는 금액이며 회복기에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장 폭락은 이후 회복기의 50%에서 100%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학적 진리입니다. 손실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큰 비율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 손실에서 회복하려면 11.1%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20% 손실에는 25%의 수익, 즉 50%의 손실이 필요합니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큰 손실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큰 수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수 곡선이 나타납니다. 2020년 3월 23일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33% 하락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전 최고치로 돌아가려면 50%의 수익이 필요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폭락 중에도 용기 있게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은 반년 만에 투자금이 50%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장이 30% 이상 하락했던 모든 시점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만약 그 하락기에 투자했다면 연 5% 미만의 수익을 낼 확률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경우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50% 하락했고 당신이 그 시점에 투자했다면 연 25%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확률은 50%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즉,
시장 폭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폭락은 투자하고 부를 늘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몇 년 또는 길어야 10년 안에 완전히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1814년부터 2019년까지 39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장기 주식 시장 수익률을 압도할 확률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즉,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투자 수익률을 상회할 확률은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악의 시기에 투자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일본 주식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1989년 12월 최고점에 일시불로 투자했다면 수십 년 후에도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부터 2020년까지 하루에 1달러씩 투자했다면 어떨까요? 폭락과 수십 년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의 힘입니다. 끊임없이 매수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폭락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여 가만히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망설이며 막대한 수익을 노리는 동안 투자를 시작할 것인가요? 사실 위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를 축적합니다. 결국 주가는 25%, 50%, 어쩌면 100%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부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 것일까요?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이 책은 꾸준히 매수하고 꾸준히 투자하라고 권하지만 결국 매도해야 할 때가 올 것이고 이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며 좀 더 오래 붙잡고 있으라고 설득하거나 잠재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즉시 매도하라고 재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절대 충동적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때 매도하세요. 집중 투자에서 벗어나거나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 매도하세요.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는 세금을 피하거나 시장 타이밍을 노리기 위한 매도는 피하세요.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명심해야 할 것은 서두르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은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몇 년 후에 매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투자는 이미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매도하면 다음 큰 상승 추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선택은 지금 매수하고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한 첫 번째 매도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목표 자산 배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60%, 미국 채권의 40%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만약 $1,000가 있다면 주식에 $600, 채권에 $400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과 같은 고수익 자산이 포트폴리오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리밸런싱을 전혀 하지 않으면 자산 구성이 원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10년에 $1,000를 투자하고 30년 동안 손대지 않았다면 1960년에는 포트폴리오의 60던 40 비중이 주식의 75%에서 95% 사이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반면 매년 리밸런싱을 했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은 주식 60%, 채권 40%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안전 자산으로 이전하여
점진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전략이 주식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약간 더 높을 수 있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합니다. 리밸런싱의 목표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원치 않는 변동성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이 없다면 포트폴리오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포트폴리오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매년 리밸런싱 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므로 모니터링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70%에 도달하거나 50%로 떨어질 때마다 리밸런싱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간에도 리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주지만 잦은 리밸런싱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을 실제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매도 없이 리밸런싱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수익이 나는 자산을 매도하는 대신 수익이 낮은 자산을 더 많이 매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가 주식 70%, 채권 30%로 편중되어 있다면 주식을 매도하는 대신 채권 비중을 60대40으로 되돌릴 때까지 채권을 더 매수하여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하고 정기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으며 특히 시장 하락기에 채권을 더 많이 매수할 때 유용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아직 축적 단계에 있는 투자자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이미 크게 성장했다면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리밸런싱을 위해 매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 빈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매도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중 투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단일 자산이나 주식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보상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일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자산의 상당 부분이 해당 주식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이 커짐에 따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금씩 매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도 금액은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있고 자산의 대부분이 회사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의 일부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 가치가 주택 가치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은 보장된 채무입니다. 매달 10%씩 매도하거나 50%를 한 번에 처분하고 나머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한 가지 원칙은 한 번에 전부 매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량 매도는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하세요. 개별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S&P 500과 같은 지수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그에 따라 매도 전략을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매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은퇴 자금 마련, 여름 휴가, 자녀 교육비, 가족 의료비 등 삶을 즐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저자는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소유한 것이 많을수록 추가되는 단위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0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늘리는 것이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나면
추가적인 사치는 큰 기쁨을 더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네, 매도는 실패가 아닙니다. 게임의 일부입니다. 투자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순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꿈꿔왔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쌈입니다. 결론. Just Keep Buying 이라는 강력한 여정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금을 보호하고 인적 자본, 시간, 기술, 노력을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을 때에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식, 채권, 부동산, 리츠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자산군은 고유한 장점과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개별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 투자자에게도 최고의 주식을 고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과를 좇는 대신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고 시장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세요. 넷째,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미루는 날마다 돈이 불어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지금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다섯째, 시장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거나 경기 침체기에 시장을 피하려고 하면 귀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여섯째,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몇 년 안에, 때로는 그보다 더 빨리 회복됩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하려면 더 큰 수익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폭락 중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기는 기회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매도해야 할지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거나 집중된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중요한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매도하세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이유로 매도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법의 램프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을 초월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요약에서 이미 들어보셨을 원칙들 말이죠. 이 간단한 지침들을 따른다면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투자를 시작하세요. 어디서 시작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해서 사세요. 자, 이제 끝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다 읽었습니다. 이 팁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배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요.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11을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음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개인적인 발전 여정에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승리를 향해 계속 전진하세요.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